4월 8일 월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33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국이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그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행정부가 이란의 핵심 군부 세력인 혁명 수비대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 4월 8일에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서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체제 수호의 핵심 집단인 이란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 즉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FTO로 지정한다는 것은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측면에서 이제까지의 대이란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와 강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막강한 군사력과 함께 엄청난 규모의 경제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레바논, 예멘 등 해외 각지에서 이슬람 혁명 이념을 전파하고 시아파 이슬람의 영향력 확산 작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최정예 군부 집단인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예측은 사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테러 조직 지정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특히 테러 조직 지정을 적극 지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던포드 합참의장 등 국방부와 CIA가 다소 신중한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지금까지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문제에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방부와 CIA가 반대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이 1984년도에 이란을 테러 지원 국가로 지정한 데 이어서 지난 2017년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를 특별 국제 테러리스트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 국제 테러리스트는 Specially Designated Global Terrorist의 번역입니다. 이들은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추가 지정하는 데 따른 기대 효과보다는 이란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해서 중동 지역, 특히 시아파 민병대 세력이 강한 이라크에서 미군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펜타곤과 CIA도 결국 최근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투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존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벽을 넘을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인구 8,100만 명의 대국 이란에서 정규군의 한 축을 이루는 혁명 수비대가 제3국 미국에 의해서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는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규군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란 체제 붕괴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이란의 신정체제가 계속되는 한 정규군에서 테러 조직으로, 다시 테러 조직에서 정규군으로 그때그때 말을 바꿔가면서 이란과 대화와 협상에 나서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이 혁명 수비대를 외국 테러 단체로 규정한다면 이란 역시 미군을 이슬람 국가에 의해서 테러 단체 목록에 올릴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시리아, 이라크, 예멘 등 중동 각지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 및 혁명 수비대가 지원하는 테러 단체 및 반군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정보 수집 활동을 전개해온 펜타곤과 CIA로서는 이번 사태가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장차 미국의 비우호적인 국가들이 이번 이란의 사례를 따라서 미군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사태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번에 미국이 기어코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는 이란 혁명 수비대는 과연 어떤 조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1979년 5월 5일 이란의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의 수호 및 해외 전파를 목적으로 창설했습니다. 육군, 공군, 해군 등 이란의 정규군이 이란의 영토와 주권 수호를 담당한다면 혁명 수비대는 이슬람 신정체제에 도전하는 반체제, 반정부 세력을 색출 탄압하고
해외에서 이슬람 혁명을 전파함으로써 이란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혁명 수비대는 정규군과 달리 국가가 아닌 오직 최고 지도자에게만 충성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2013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혁명 수비대 사령관들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즉, 혁명 수비대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충성을 바치는 대통령만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혁명 수비대의 최고 지도자 1인에 대한 충성과 체제 보유에 대한 신념은 보통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중국과 북한에서 군대가 국민과 국가가 아닌 공산당 산하 조직으로서 당의 지시를 받으면서 당과 수령 지키기에 나서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2만 5천 명의 병력을 지닌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정규군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육군, 해군, 공군 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의 카탐 알-안비야 건설 회사를 통해서 군수 분야는 물론 민간 경제 부문에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카탐 알-안비야는 800여 개 기업에 4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거대 기업입니다. 이란의 핵 인프라 건설 등 각종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내전이 끝나가고 있는 시리아의 재건 사업 참여도 검토 중입니다. 미군 혁명수비대가 카탐 알-안비야를 통해서 건설, 에너지, 통신, 관광, 광산 등 민간의 다양한 부분까지 개입해서 이란 경제의 3분의 1 이상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연유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자금줄 차단은 이란 신정체제 붕괴의 신호탄이라는 공식을 채택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혁명수비대 중에서도 최정예 부대는 단연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끄는 쿠즈 부대입니다. 쿠즈 부대는 영어로는 QUDS 포스입니다. 최대 15,000명으로 추정되는 쿠즈 부대는 중동과 유럽, 남미 등에서 해외 원정 임무를 전담하고 있는 특수 부대입니다. 시리아 내전에서 아사드 대통령을 도와서 이슬람 국가와 반정부 세력 타도에 앞장서는가 하면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가자 지구의 하마스 등 과격 테러 단체에 대한 교육과 자금, 무기 지원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상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21년째 쿠즈 부대를 이끌고 있는 카셈 솔레이마니 소장은 이라크, 시리아, 예멘에서 군사작전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특사 자격으로 이라크와 시리아의 국내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란과 체결한 핵 협의를 폐기하려 들거나 혁명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규정할 경우 전 세계에서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솔레이마니 사령관으로서는 혁명수비대가 테러 조직으로 규정되는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사회는 물론 이란 내 강경 세력들로부터 종이 호랑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강수를 두어야만 한다는 중압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19년 벽두부터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 그리고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곤란고운 영유권 인정 등으로 중동 지역은 긴장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에 또다시 짙은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미군과의 한판 승부를 두려워하지 않는 두둑한 배짱과 실력을 갖춘 인물입니다. 2017년 2월에 이란에서 개봉된 페르시아만 전투 2 배틀 오브 퍼시안 걸프 2는 이란인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 해군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맞서서 영웅적 전투를 전개해서 미국 함정을 모두 바다에 수장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에서 혁명수비대를 지휘하고 있는 인물이 다름 아닌 솔레이마니 사령관입니다. 물론 애니메이션 만화와 현실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작년 5월에 이란과의 핵 협상을 전격 파기한 것은 물론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 자체에 대한 테러 조직 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란의 비핵화와 체제 변경이라는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이란을 향한 최대한의 압박, 맥시멈 프레셔 전략의 일환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이란 핵무기 개발에 대한 반감과 이란의 이슬람 체제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심은 그 역사가 깊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인들은 1979년 11월부터 1981년 1월까지 무려 444일간이나 지속된 미 대사관 인질 사건을 결코 뇌리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세월은 초강대국 미국인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앗아간 나날들이었고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의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 이란과의 핵 협상, 즉 공동행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대해서 이란의 비핵화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고 핵 보유국 시기를 지연시켰을 뿐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2018년 12월 국방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제임스 매티스 장관에게 반드시 무찔러야 할 3대 적국은 이란이었습니다.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인 그는 1983년 10월에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일어난 헤즈볼라의 차량 폭탄 공격으로 미 해병 241명이 사망하고 220명이 부상당한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 단체입니다. 매티스 전 국방장관에게는 이란이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북한보다도 우선순위에서 앞서는 가상 적국이었습니다. 현재 국무장관으로 있는 폼페오 장관의 이란에 대한 감정도 매티스 전 국방장관보다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원 의원 시절에 이란 산악지대에 견고하게 자리잡은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주장했던 매파 인물입니다. 그는 이란과의 핵협상이 이란에게 핵무기 개발 시간만을 벌어주고 이란의 미국 내 1,500달러에 달하는 자산 동결 해제를 유도하는 등 이란에게 경제적 혜택만 안겨줬을 뿐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폼페이오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핵 협상 결과를 제출하면서 미 의회에 제공하자는 별도 비밀 협정이 존재한다는 의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란 핵 협상의 완전 폐기를 주장했었습니다. 이제 북한은 일찌감치 폼페이오 장관을 존 볼턴 보좌관만큼이나 대북 강성 인물로 분류하는 것이 마음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은 지난 2월 말 하노이 미북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스몰 딜이 아닌 빅 딜을 선호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처럼 이란 핵협상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에게 빅 딜은 그렇게 새롭지도 그리고 특별하지도 않은 개념입니다. 미국에게 비핵화는 언제나 핵무기와 핵물질의 완전한 폐기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대화는 핵 동결이 아닌 핵 폐기를 전제로 했을 때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와 CI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이란의 최고 군부 집단이며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혁명수비대의 자금원을 원천 차단해서 지속적으로 경제를 압박해 이란 정부에 대해서 체제 붕괴와 완전한 비핵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는 최후 통첩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란의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세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타쌍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란에 서방의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북한의 핵무기 자금줄도 마르고 결국 북한 비핵화의 길도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란만큼이나 북한도 이번 이란 혁명수비대의 테러 조직 지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 분명합니다. 테러 조직 지정은 당장 유럽을 비롯해서 각국 기업들의 이란과의 거래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대외 거래에서 게이트키퍼, 즉 문지기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란과의 모든 국제거래의 배후에 혁명수비대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거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즉 혁명수비대의 자금원은 이란 정부의 자금줄이고 이는 동시에 북한 핵무기 개발의 자금줄인 셈입니다.
최근 미국의 외교 정책은 혁명 수비대에 대한 테러 조직 지정 구상에서 보듯이 강공 모드 일색입니다. 미국이 하노이 미북 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의 적성국 또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심지어 동맹국에게조차 강력한 외교적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이제 동맹이 동맹 같아야 하는 이유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터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최근 러시아제 S-400 방공 시스템 구입장을 포기하지 않는 터키에 대해서 S-400 구입과 F-35 전투기 판매를 연계시키던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제는 아예 S-400 도입과 나토 동맹국 잔류 중에서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초강경 모드로 선회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깜짝 놀란 터키가 미측에 S-400과 F-35 전투기의 공전 가능성을 설명하겠다면서 양국 간의 국방 실무 협의를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터키의 요청을 한 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이제 공은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 흑해 함대의 목줄을 쥐고 있는 보스포러스 해협 출입 통제권을 무기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 외교 또는 양다리 외교를 펼쳤던 터키에게 마침내 동맹의 개념을 놓고 고민을 거듭해야 하는 거친 시간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연 언제쯤 한국에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최종 선택을 요구하려 들까요?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곤란고운 영유권 인정, 동맹국 터키에 대한 강한 압박,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한 테러 조직 지정 등은 국제 정세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파괴력과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정책들입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은 트럼프 행정부는 적과 동지, 그리고 진짜 동맹과 거짓 동맹을 본격적으로 구분해서 대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동맹인 듯 동맹 아닌, 그리고 동맹 같은 소위 썸을 탈 생각이 없습니다. 이는 터키뿐 아니라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공식입니다. 적과 동지가 불분명한 모호한 개념을 끌어안고 양쪽을 오고 갈 수 있는 중간지대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게는 외국의 정규군도 한순간에 테러 조직으로 규정될 뿐입니다. 미국에게는 친구가 아니면 적일 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